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항상 국기를 개양을 시킵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국기를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제가 뭘 두고 와가지고 그 국기를 그 개양대 밑에다 놓고 이제 막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길 가던 아줌마 하나 갑자기 차를 운전하시면 딱 세우더니 너 일로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뭐야? 딱 쳐다봤더니 너 국기를 어떻게 땅에다 놓고 가냐? 당장 가서 주워가지고 네가 들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가 탄생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미국엔 보수주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수주의의 출발점은 항상 역시 시장에 대한 재발견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리드리히 하예크라든가 오스트리아 학파들, 이 사람들이 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아담 스미스와 같은 그런 경제학 쪽에서는 그 국부론을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했을 때 가장 훌륭한 어떤 복지, 웰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가 아니라 부를 키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시장 경제 이론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하예크가 준 어떤 시각은 모든 계획 정책은 결국은 전체주의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 전체주의와 경제 통제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포인트를 줬죠. 그리고 통제 경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건 정보의 어떤 그 많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자율스러운 정보의 흐름들이 어떤 계획된 어떤 안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예크를 통해 가지고 서서히 이제 이 시장 경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보 진영에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진보 진영의 개입주의에 반대를 해가지고, 설계주의에 반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하예크나 오스트리아 학파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를 미국 사회에 던졌다면, 또 하나는 이제 러셀 커크라고 요새 이제 책이 또 번역돼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수주의 의 어떤 정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컨서버티브 마인드라는 책도 쓰고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 이 사람은 결국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의 뿌리는 일단 유럽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유럽의 여러 가지 이제 보수주의 사상가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뭐 토크빌이라든가, 그 다음에 워터 스콧경, 그 다음에 너던의 허손, 그 다음에 T.S. 엘리엇, 이런 다양한 어떤 버크가 굉장히 버크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는데, 미국 에다가 미국 영국이나 이제 영국과 이제 유럽에서 발전한 보수주의의 어떤 사상과 이론들을 미국으로 가져와 가지고 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수주의의 원칙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기본 원칙은 전통과 종교 및 자연법을 기반으로 한 초월적인 가치를 인정. 이게 진보주의하고 가장 다른, 진보주의는 상대주의죠. 상대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가치 체계가 소위 지금 이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티즘에서 정체성 논쟁으로 막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대주의 이론에서, 상대주의적 사회에서,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불가피한 얘기입니다. 모든 게 가능하고 모든 게 오르니까. 그러나 보수주의는 그렇게 보질 않죠. 그것이 어떤 전통에서 오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나 종교에서 오든, 또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자유주의의 어떤 뿌리가 되었던 자연법에서의 어떤 자유의 문제가 오든, 어쨌든 초월적인 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다양성과 또 신비함을 인정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통과 문화에서 만들어진 자연 발생적인 제도나 관습이 중요한 것은 그런 다양성들과 그런 어떤 그런 다양성 속에서 나오는 또 그런 인터랙션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진보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과학을 평화하고 사회라는 것은, 또 인간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또 그 인간들이 만든 사회도 과학적으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어떻고, 인간이 어떤 구성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하면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하는 이제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설계 마인드가 그래야 가능한 거잖아요. 모두가 다르고 다양하고 니드가 틀리고 사람의 욕구가 틀리고 또 그 사람의 가능성과 또 다양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다양성과 가능성들을 다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순간 이거 생각하면 리버럴 같지만 이게 사실 진보주의에서는 통하지 않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설계 마인드가 가능하죠. 왜? 변수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그 우리 하예크의 그 시장 경제하고도 연관되겠지만 사유재산과 자유의 그 밀접한 연관성을 또 인정을 하고 그리고 관습과 전통 중시 또 혁신이라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가 우리가 항상 그 저기 뭐 리버럴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화 세력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보수는 그 뭐 그냥 기득권 세력 아니냐 가만히 있는 건 아니냐 그게 아니죠. 보수는 점진적 변화를 하죠. 왜? 아까 말했듯이 이미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관계나 제도 안에 역사와 우리 인간의 지혜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곳으로 나갈 때는 그걸 존중하고 그 안에서의 변혁을 추구를 해야 되지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왜? 그게 바로 진보주의잖아요. 뭐 소련도 마찬가지고 나치즘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근대화에 있어가지고 설계 마인드는 그겁니다. 과거 건 다 없애야 된다는 거잖아요. 프랑스 혁명도 그것이 극단화되었을 때는 결국은 모든 그 교황청과의 단절을 요구를 했고 신부들은 모두 다 그냥 세속화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교황청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교황청으로부터 그걸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위임받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보주의는 항상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왜? 설계 마인드, 과학적 마인드. 설계 과학적에서는 인간은 평균적이고 그리고 그런 과학적 마인드에서는 모든 관습, 이런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이 비과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의 마인드로부터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진보들이 흔히 써먹는 것이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전통을 사람들은 나쁘게 생각할까? 근데 생각하면 그들이 흔히 쓰는 게 있어요. 뭐예요? 허위의식이죠. 허위의식. 이슬은 이제 종교나 이런 관습들을 이제 진보 진영이라든가 이런 민주화 세력이라든가 좌파들이 항상 기득권이라고 깰 때 써먹는 것이 그거는 기득권이 만들어진 의식 세계야. 이게 그람시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 같은 것도 있었고 그 전에 소벨이라는 사람이 또 만들어낸 이론들 있기도 한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냥 등치시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냥 정통과 관습은 기득권이 자체의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득권을 타파하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와 역사도 다 타파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프랑스 혁명 때도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 안에서 갈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 그 헌법 안에 어떤 그 교황청에 대해 가지고 로부터 그 신부가 이제 서원하는 것들을 이제 방지시키는 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좋은 신부들도 많고, 근데 그 신부들이 그렇게 못하죠. 자기 어떤 신앙적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 교황이 카톨릭 세계에서는 당연히 신의 어떤 그 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부터 안수를 받고 그 사람부터 어떤 그 신부로서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옥에서 다 훌륭하게 산 신부들을 맞는데 이런 신부들이 나는 프랑스 혁명에는 도저히 그 조항은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편민들도 이 사람 좋은 사람인데요. 왜 이 사람은 그거 하는 것까지 국가가 막 망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혁명가 세력들은 그건 아니다. 이 사람들 다 너희도 허위의식이야. 그럼 쫓아가면 안 돼. 다 이건 잘못해. 그래가지고 또 프랑스 혁명 안에서도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교황청을 따르려고 했던 신부들을 따랐던 평민들과 그걸 반대해가지고 더 급진적으로 나가야 되는 평민들 사이에 또 엄청난 또 내전이 있어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수주의의 이런 원칙을 이제 러셀 크로우가 이제 커크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파가 이제 미국의 이제 네오콘입니다. 네오콘 하면 이제 특히 우리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부시 대통령 이런 때부터 이제 많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진보 진영으로 갔다가 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주의 연대라는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전에 주사파 운동을 하다가 이제 북한 인권 문제로 돌아온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 비슷하게 이 사람들은 진보 진영으로 갔다가 이제 진보 진영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그런 허상, 진보 진영 내의 허상들,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어떤 과학성,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라는 것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이상적이고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어떤 자유를 핍박하는 그러한 어떤 현실, 특히 이 사람들은 주로 유대 출신인데 동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나치즘이든
소련의 어떤 그 스탈리니즘은 그 모든 전체주의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보수주의의 또 한 그 축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도 뭐 아까 러셀 커크하고 조금 뭐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요. 뭐 러셀 커크가 이제 뭐 주로 영국 쪽 그 어떤 데서 사상적 원리를 찾아냈다면 이 사람은 아예 더 이제 그리스 로마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의 어떤 great tradition이라는 위대한 전통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거와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화에 있어서 문화를 또 중시하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미국에서의 어떤 그 이슬람과의 전쟁을 단순히 뭐 그런 뭐 이슬람 뭐 과격파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부의 어떤 가치관과 그 이슬람의 그 가치관과의 어떤 대립으로 보는 그런 문화 전쟁으로 보는 그러한 기본적인 시각들은 사실상 네오콘 쪽에서의 그 어떤 문화 운동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공화당이 굉장히 어떤 고립주의 중심의 어떤 그 외교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의 힘을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 민주주의를 그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서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좌파로 갔다 우파로 오긴 했지만 아직은 좀 좌파적 마인드가 있는 것이 여전히 그 이념적 전쟁을 통해 승리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그 자유민주주의 확산으로 가야 한다는 데 있어서 힘도 사용을 한다 하는 그런 조금 그 약간 보수주의 안에서도 약간 뭐라 그러지 더 매파적이라는 성격을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해서는 또 매파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유는 선제적으로 우리의 그 자신들의 어떤 서구적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원료들이 그 아까 말했듯이 하예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셀 커크라든가 이런 보수주의의 재탄생, 그 다음 네오콘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이제 보수의 주류들이 지류들이 이렇게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어떤 이론과 사상과 가치를 갖고서 지금 그 루즈벨트 아까부터 시대부터 그 설명을 했던 다양한 그 어떤 그 진보 진영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그 보수주의의 확산에 있어서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지성주의의 확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일 대학교 나와가지고 바로 썼던 것들이 예일의 전통에 대한 도전으로 그 당시 예일이라든가 북동부 그 어떤 대학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진보주의적 성격을 반대하는 책을 뭐 20대 초반이었는가 써서 그 히트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때 그 처음에 이제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기본적인 그 뼈대는 그 카톨릭 출신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 개신교보다는. 카톨릭 같은 경우는 항상 카톨릭은 약간 통합적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 사회와 그 우리 어떤 개신교는 이제 어떤 정치나 어떤 우리의 그 개인적 영역 사회를 좀 분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카톨릭은 항상 통합적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의 그 어떤 교회 개념은 좀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그 어떤 그 통합주의적 그런 그 관점에서 그 보수주의의 그 확산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내셔널 리뷰라는 그 지금 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그걸 창간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보수의 사상들을 이제 널리 알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또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가 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이런 다양한 지류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좀 본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어요. 본류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이안 랜드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아틀란티스 슈러그라는 책으로 통해 가지고 저도 읽어봤지만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읽어보면 굉장히 그 자유주의적인 가치라든가 시장 경제를 그 굉장히 옹호하면서 결국 어떤 한 국가가 그 어떤 그 이런 그 정치인들에 의해 가지고 그 시장 경제 그 기업을 뜯어먹는 그러한 사회로 뭐 바뀌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사회를 탈출하는 그러한 그 소설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그린스팬이라고 이제 그 연중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나는 아일랜드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반유대주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사상을 조금 더 들어가면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굉장히 그 독설적이었어요. 뭐 다른 뭐 보수 지식인들 해가지고 너희들은 다 사쿠라야 가짜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류 중에서 보수의 원류를
막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사고를 막 이렇게 알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 내셔널 리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또 같은 그 자기 동지들을 통해서 글을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 단호히 배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그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많은 다양한 지주들이 생겼을 때 서로 막 싸우지만 그래도 과연 진짜 이게 그 미국의 발전을 위한 보수주의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하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런 극단 그래가지고 아일랜드와 같은 인종차별주의라든가 극단주의는 우리 보수주의 운동의 본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역할도 이제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보수의 본류가 그런 어떤 탕류에 해가지고 또 흐려지는 것을 막은 역할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역할과 함께 이후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브루킨스 인스티튜트라는 헤리티지 재단, 카토 연구소, 외교 관계위원회라고 카운슬 그 포reign relations라고 또 있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싱크탱크가 생기면서 보수주의가 이제 하나의 소수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그 이론이 아니라 이제 대중화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대중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결국 이제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상적 원리는 그 카톨릭 쪽에나 어떤 유대교 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받았는데 역시 이제 미국은 그 복음주의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바뀌죠.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와서 강의를 했을 때 그 미국이 그 항상 위기에 그 겹칠 때마다 영적 그 각성 운동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제1차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이런 유명한 목사들이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각성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남북 전쟁으로 이행하기 직전에 또 굉장한 영적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휘트필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냥 회개가 일어나고 막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 세계 1, 2차 대전 때도 제3차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이제 사방으로 이제 파견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3차 운동이 있었고, 우리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통해서 이제 시작됐던 운동도 거의 4차 이제 영성 각성 운동이라고 미국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50년대부터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했지만, 이분 사실 1920년대부터 연방 정부 진보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종교가 상당히 정치로부터 좀 멀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통한 이런 영성 회개 운동이 시작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또 한 줄기로 이제 복음주의 운동을 이제 로잔 언약 같은 것도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과는 좀 사회복음과는 소셜 가스펠과는 다른 어떤 복음주의적 차원에서의 어떤 사회를 어떻게 이제 그 정치라든가 사회 문제에 이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이제 운동들에서 나갔었는데, 어쨌든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어떤 영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하고, 그 기반은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역사에 보면 나타났던 여러 가지 영성 부흥 운동의 또 한 맥을 이제 이루어냅니다. 근데 이런 운동이 결국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이제 미국을 이제 민주당과 지금 진보 진영 그다음 공화당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아까 말했듯이 공화당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니까 흑인들이 공화당을 지지를 했었죠. 그다음 민주당은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그런 보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흑인들이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남부주는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진보든 뭐든.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까지 다 진보 진영이 그냥 쫙. 하여튼 남부주의 투표는 거의 우리나라 특정 지역과 비슷하게 그냥 꾸준히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그게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 트루먼 그때까지 다 똑같은데, 그게 뒤바뀌는 이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케네디가 이제 케네디가 들어서면서, 그는 이제 단순한 경제 진보 정책뿐만 아니라 흑인 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어떤 면에서는 공화당이 추진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민주당에서 하는 건데,
각종 그 인종차별 그 폐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64년과 5년에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총살돼가지고 죽는데 그 부통령으로 있었던 이제 린던 존슨이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그 어떤 케네디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를 활용을 해서 64년과 65년도에 인권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남부 사회에서의 어떤 그 유지되었던 사회적 차별을 이제 완전히 철폐시켜 버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부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거의 뭐 그 잭슨 대통령부터 이때까지 항상 그 민주당을 찍었던 남부주가 이제 공화당으로 돌아서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재밌는 그 선거 결과를 보면 1928년도 후보 대통령이라고 이제 공화당 출신이 됐으면 해도 이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화당이 거의 80년 가까이 해먹던 시절이라고. 그때도 요 남부주 얘네들은 파란색 민주당 지지했어요. 이 정도로 그냥 민주당 하면 죽고 살지 못했던 당이 존슨 대통령 그 64년 선거 결과 보면 아니 딴 데 다 이겼는데 뒤집어졌어요. 남부주가 빨간색으로 공화당으로. 이때부터 이제 리버럴이 이제 그 아까 뭐 윌슨 같은 경우도 사실상 남부 출신으로 굉장히 뭐 흑인 차별, 흑인 사회, 흑인과의 어떤 사회 통합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린던 존슨 시대 이후부터 이제 남부주가 공화당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공화당으로 돌아오는 보수 운동의 대중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아까 이제 복음주의 운동으로 말했던 그 우리 빌리그램이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근본주의죠. 이 제리 폴웰 같은 사람은 어디서 사우스 베스트 그 남부 침례교단 출신입니다. 이 남부 침례교단이 사실상 이제 북부 침례교단과 이제 남부 침례교단으로 이렇게 미국에 가면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눠지는 게 되게 많아요. 교단들이.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뭐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남북 전쟁 때문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부 이 기독교는 여전히 그 사회의 어떤 그걸 대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예제도도 인정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갔었는데 어쨌든 여기가 그런 어떤 좀 그 노예제도나 흑인 문제, 인종차별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 대신 또 그 어떤 사회, 그 기독교를 세상에 알려가지고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이제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는 선교운동에서는 굉장히 앞서갔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요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선교를 보낸다고 하지만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제 남부 침례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교단이 남부 침례교단이고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수주의 운동에 이제 가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럴 마저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보수주의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덕성의 문제, 종교의 문제, 초월주의의 문제, 초월적인 어떤 그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공화당을 이제 지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 전통에서 사회주의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 문화 문제들 예를 들어가지고 낙태 문제라든가 동성 연애자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서 반기를 들고 우리 어떤 기독교 가치관을 유지해야겠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쪽 세력에서 많이 주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중화가 되면서 결국 우리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뭐 인물에 대해서는 뭐 또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긴 하는데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의 보수주의의 어떤 태생 배경이나 미국의 어떤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 하면 이제 레이건 태처 시대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거기에 무슨 뭐 작은 정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자유무역 뭐 이런 것들 하는데 트럼프 오니까 여러분들 막 헷갈리잖아요. 이건 뭐지? 얘들은 뭐지? 왜? 트럼프가 왜 관세 장벽을 높이지? 왜 뭐 갑자기 무슨 뭐 이민법을 반대를 하지? 왜 갑자기 힘 있는 막 미국을 주장을 하지? 근데 그 원류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화당 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화당이 지금 확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원래 전통으로 좀 돌아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미국의 보수주의를 그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그 이후로는 이제 레이건이 이제 공화당 8년 했고 아버지 부시가 4년 했고 클린턴 8년, 아들 8년, 오바마 8년, 트럼프 4년 이제 앞으로 4년 됐고 이제 앞으로 4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서야 이제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으로 옮겨지는 이런 패턴이 사실 지금 80년대 이후에나 생겨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일당들, 어떤 특정 당이 굉장히 긴 세월에 미국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약간 뭐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미국의 리버럴들이 약세인 게 클린턴도 알칸소스로 남부 출신이죠. 오바마가 좀 독특하게 이제 흑인 출신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그 중도표를 모으긴 했지만 지금도 사실 미국의 어떤 본류를 본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남부주가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리버럴이 굉장히 집권하기 힘든 좀 정치적 구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뭐 지금 뭐 경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미국도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는 다 경제 문제가 99.9%였습니다. 뭐 전쟁 이런 것들을 별로 미국은 그렇게 신경 쓰. 물론 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윌슨이라든가 뭐 루즈벨트라든가 이런 전쟁이 터졌을 때는 그 정쟁의 어떤 수행하는 대통령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긴 해서 재선을 시키거나 했긴 하지만 항상 그 문제가 됐었던 거는 그 경제 문제였었고 결국 루즈벨트가 민주당에서 진보주의로 그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대공황이랑 엄청난 경제적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본다 그러면 트럼프도 아마 재선을 할 가능성이 거의 뭐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보수주의가 당분간은 또 강성을 갈 수는 있는데 사실 지금도 근데 지금 미국 보수주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또 혼란들이 있는데 자, 위대한 미국의 재건 아까 얘기했어요. 미국 산업보호 원래 공화당으로 했겠다고 그랬습니다. 친이민 정책 반대한다는 것도 원래 공화당 내에 상당히 있었던 뿌리예요. 왜냐? 여기는 상당히 약간 주류 문화가 이제 백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슬람과의 어떤 문화 전쟁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제 기구 중심의 어떤 세계 안보 전략에서 국가 중심의 안보 전략으로 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보수주의 내에서도 이제 갈등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저기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의 어떤 공화당 보수주의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 보수 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슬람과 같은 이게 이 반이민 정책도 이거는 그냥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이익을 해친다 뭐 이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그런 정치공학적 차원의 어떤 계산도 들어갔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그런 어떤 외국으로부터의 문화가 자꾸 유입이 되면서 미국의 미국됨. 미국에 말한 그런 보수주의적인 사건이 있어요. 미국의 미국됨이 상실된다는 거죠. 이런 문화와 가치, 이념, 그런 전쟁의 발현이 바로 이제 반이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미국이어야 되는데 미국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미국의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사실 트럼프의 어떤 이민 정책의 핵심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소위 트럼프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백인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서 이제 정치를 이제 더 자기 지지 기반을 이제 확산을 하고 또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다면 그 정체성 어떤 정치라는 거는 우리 보수주의나 이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바른 정치는 아니죠. 왜? 그게 좌파가 항상 써먹는 거니까. 우리 대 너와 우리. 그런 어떤 싸움으로 지금 자꾸 흩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미국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미국이 이제 어떤 이슬람이라든가 세계가 점점 또 다시 세속화의 길을 걷고 뭐 또 어떤 진보 또 다른 전체주의 사회로 빠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가치와 이념 확고히 함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그런 어떤 전통을 그레이트 트래디션을 지켜나간다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과연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또 분리적인 방식, 그런 어떤 분열적인 방식, 그 다음에 또 정책성, 또 다른 정체성, 뭐 티파티라든가 이런 데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나 주장까지도 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다른 의견들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보수주의가 지금 그런 미국에 내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공의 결과죠. 보수주의가 또 이제
그 레이건 이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다 보니까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뭐 서로 이제 또 의견이 분분해지는 부분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주의는 참 다양한 지주들이 모여 있잖아요. 시장 경제도 있고 자유주의자들도 있고 리버테리안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컨서버티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반 진보 세력으로 반 리버럴스로 해서 연대는 되지만 과연 리버럴이 사라졌을 때 이들간에 있어서의 정치 세력이 어떻게 다시 또 재편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역사와 같이 미국의 역사를 길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지금 보는 미국의 보수주의라는 것은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되어 있고 이 보수주의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한국의 보수주의. 예. 그럼 뭐냐? 지금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지금 뭐 결국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해를 하고 또 지금 뭐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또 그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는 결국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이제 그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 뭐 우리의 아까 이제 그 미국의 보수주의에서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강한 반공이 있었죠. 왜냐하면 소련과의 그 냉전 시대를 흘렸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반공은 뭐 당연한 거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실 북한과의 어떤 그 체제 이념적 대립 때문에 체제 대립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보수주의의 출발은 이제 반공이었었죠. 근데 반공의 그 레토릭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커뮤니즘 아니다. 공산주의 아니다. 김정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넌 뭐냐? 그럼 너희들은 뭘 하겠냐? 했을 때 사실 거기에서는 상당한 부분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던지는 뭐 작은 정부 뭐 그 시장 중심 이런 거 사실 다 수입해온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소화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컨텍스츄얼라이즈 상황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물론 뭐 지금 미국의 어떤 성공 사례를 본다 그러면 뭐 감세 정책이라든가 시장 중심의 정책이라는 것이 당연히 우세합니다. 근데 그러한 제도가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그 실질적인 제도화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안 제시에 있어서는 사실상 굉장히 부족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같은 경우도 사실 반공의 중요한 주축이었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부정을 하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지금 타락을 했었죠. 뭐 우리 뭐 뉴스를 보면 정말 그냥 뭐 대형 그 교회 중에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모든 교회가 지금 뭐 타락을 했는데 그거는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그 사회와 문화를 바꾸는 그 동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그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부패인 거죠. 커럽션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부패라는 거는 내가 가서 누구한테 돈 뜯어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성이 타락하는 건데 그 타락이라는 건 결국 사회와 문화, 즉 하나님과 대응하는 그러한 문화, 악의 문화, 악을 뿌리라는 그 문화가 교회를 침범해가지고 거기에 물드는 거죠. 우리 사회 지금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의 근본은 뭡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어떤 그 집단 의식이라든가 또 뭐 세습제, 뭐 이런 것들, 가족 중심, 뭐 이런 것들의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제도화되고 객관화된 그러한 것들을 시스템으로 위해서 이제 모든 걸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기독교계는 그 영성과 도덕성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항상 그런 고비 때마다 미국에서는 영적 회복이 있었는데 과연 그것을 추동해낼 수 있는 신앙인들은 누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작은 정부 얘기를 하고 뭐 시장 규제를 설폐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했었던 우리의 또 경제 또 발전사적 측면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것이 나온 또 부작용을 또 무시할 수도 없죠. 우리가 지금 무조건 어떤 그 물론 대기업에 있어서 누가 그걸 계승하는 것이 그 기업에 가장 유리하는 거는 대기업 안에서 스스로 결정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진짜 미국과 같은 그런 주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제도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떤 오너십 중심의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그 디시션 메이커의 중심의 탑다운 형식인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지 어떤 공정성, 그 공정성의 확보는 뭐 오스트리아파가 그 어떤 유럽에서의 그런 근대화 과정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던 그런 산업화 정책에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 공정한 스필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나왔듯이 물론 미국과 좀 다른 그 발전 궤도에서 일어났지만 과연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그 공정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에 대한 대안.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미국의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수주의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이 뭔지 이거 사실 참 쉽지가 않죠. 뭐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가 쌓은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의 전통이 있을 텐데 그 전통이 과연 무엇인가? 그 전통은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의 어떤 그 보수주의를 얘기하면 이승만, 박정희란 두 사람으로 귀결되는데 저는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보수주의라는 건 우리 스스로가 자유민주를 체득화하고 우리 스스로가 시장경제를 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삶의 어떤 유형, 그것이 하나의 정통이 돼야 되는 거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깔아놓은 거, 제도화시킨 거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주의라는 것이 탄생할 수가 없죠. 사실 미국의 보수주의 지금의 어떤 개념, 작은 시장에서 보면 아니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자유주의자입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그 개발 추진이었고 상당한 그런 어떤 이론의 기반은 아까 말했던 진보 진영과 똑같은 데 맥을 다루겠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있었고 또 그 역할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근대화되고 현대화된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일구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보수가 굉장히 잘못했죠. 왜? 국가는 전통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미국이 국가로서의 어떤 그 뼈대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엄청난 관례, 그 사람들이 성조기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항상 쓰는 페북의 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항상 국기를 개양을 시킵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국기를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제가 뭘 두고 와가지고 그 국기를 그 개양대 밑에다 놓고 이제 막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길 가던 아줌마 하나 갑자기 차를 운전하시면 딱 세우더니 너 일로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뭐야? 딱 쳐다봤더니 너 국기를 어떻게 땅에다가 놓고 가냐? 당장 가서 주워가지고 네가 들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게 전통입니다. 이게 이승만 박정희가 전통이 아니라 우리가 국기를 사랑하고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애국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나라를 우리가 피를 흘려서 지켜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다 가서 또 전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 전통을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한 그 애국심이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요? 국기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전통인데 보수주의는 사실 그런 전통을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나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또 그런 그것들이 있었지만 또 그게 이제 요새는 그게 권위주의 시대였다. 그거는 정말 웃기는 거였다. 그런 거가 필요 없다 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한반도 국기가 그냥 국가가 돼버리고 대통령조차 태극기를 달고 다니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보수가 집권을 했을 때 그 어떤 국가나 어떤 국기에 대한 그런 전통과 어떤 그 셀러브레이션을 만드니까 그걸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새롭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제대로 이제 주장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최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실 자유주의도 또 하나의 이념으로서만 설명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적인 꼰대가 나와가지고 야 우리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러면 누가 그거는 자유주의가 아니죠. 그 자유주의는 제가 보기에는 체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요새 이제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또 분위기에서 자다 보니까 자유라는 것이 자유주의라는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체화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의 소위 보수주의, 지금 이제 보수의 부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굉장히 굉장히 추상적인 차원에서 일단 던져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